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2학년 전공 선택, 문학번역, 인터넷 강의 2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문학 텍스트란 게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메시지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메시지 이상의 것을 전달하고 번역이 이루어질 때 문학 번역이라는 것은 우리말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통대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는 이제 통대 교육의 주축인 실용 번역과 문학 번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 소박하게 정의를 해 보았던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문학 텍스트란 무엇인가? 조금 다르게 정의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메시지 너머라는 거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로고스와 파토스의 개념이에요. 실용 번역이 전달하는 것이 로고스 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문학 번역 텍스트를 번역한다는 것은 파토스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학 텍스트라는 것은 결국 실용 텍스트와 구분을 굳이 해야 된다면 로고스와 파토스 중에서 문학 텍스트는 파토스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에요. 문학 텍스트라는 것, 그러니까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가진 성격도 있지만 텍스트 읽기가 결국 그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한마디로 텍스트를 문학 텍스트로 만드는 거는 그 텍스트의 문학적 읽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존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문학적 읽기라는 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영목 선생님이 쓰신 정영목 선생님은 이대 통번역대학원 영어과에서 문학 번역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번역가신데 선생님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내신 책 중에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정영목 번역 에세이 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문학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챕터 중에서 제가 다시 어떤 부분을 꺼내 읽었냐면 읽기로서의 번역이라는 그 챕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읽기로서의 번역.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거는 텍스트 자체의 성격이기도 하지만요. 자, 읽는 행위로서의 문학적 읽기가 그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 정영목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과연 뭔가
보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이런 저희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러니 도대체 문학이라는 건 뭐고 문학 번역이라는 건 뭔가라는 걸 고민할 때 문학적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정영목 선생님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 수업의 목적도 그것과 비슷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우리가 에디 벨게를 엉피니어 아베크 에디 벨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 수업의 목적은 에디 벨겔, 엉피니어 아베크 에디 벨겔이 나온 맥락과 계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게 수업의 목표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업 그죠? 에디 벨겔 에드와르 루이 부분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보기 위해서 디디에 에리봉도 보고 피에르 보르디에도 보고 아니 에르도도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맥락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맥락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맥락이냐면 책의 맥락을 말해요. 그죠? 그 책을 둘러싼 맥락을 말해요.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게 된 맥락, 책이 존재하는 맥락이 있을 테고 또 독자의 맥락이 있겠다. 그러니까 독자의 맥락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문학적 읽기를 하는 주체로서, 그러니까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독자가 가지는 어떤 독자의 맥락, 그런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독자가 가진 세계관, 그다음에 독서의 내력, 그 당시에 감정 상태, 그죠? 심지어 감정 상태, 정치적 성향. 자, 그러니까 독자의 맥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 그죠?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독자의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오프라인이었으면 훨씬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몇 가지 메모를 보고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문학 텍스트란 무엇인가? 문학 번역이란 무엇인가?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고민을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결국은 읽는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런 앵글에서 볼 때 이 정영목 선생님이 쓰신 글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96페이지, 97페이지, 그리고 98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인간 번역은 인간의 텍스트 읽기가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인간 번역은 인간의 텍스트 읽기가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창작과도 다르고 기계 번역과도 다르다. 우리가 창작과 번역의 창조성을 두고 이야기할 때 서로 뭔가 범주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은 이 점에 기인하다고 본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짚으시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창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뭐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학 번역을 문학 번역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뭐 창작, 뭐 창조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도대체 창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앞서서 얘기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번역에 창조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읽기에 있는 것이며 번역은 1차적으로 쓰기보다는 읽기의 문제다. 나는 번역의 쓰기도 창작의 쓰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데, 자, 번역의 창조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읽기에 있는 것이며, 그죠? 이게 기계 번역과는 다를 거예요. 그죠? 기계 번역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쌓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 창조적인 읽기, 해석이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번역은 1차적으로 쓰기보다는 읽기의 문제이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에서 추구하려는 거, 여러분들과 맥락을, 그죠? 작품의 맥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풍성하게 읽기 위한 것이죠. 자, 번역은 1차적으로 쓰기보다는 읽기의 문제다. 나는 번역의 쓰기도 창작의 쓰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데, 창작의 쓰기는 쓰기가 쓰기를 이끌고 나가는 면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거죠. 창작의 쓰기는 쓰기가 쓰기를 끌고 나가는 면이 강하다면 번역의 쓰기는 기본적으로 읽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번역의 쓰기는 기본적으로 읽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따라서 창작의 쓰기와 번역의 쓰기를 동일 범주라고 여기고 비교하면 말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는 거는 문학적 읽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문학 텍스트라는 거는 문학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에 문학성을 부여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가 가진 특성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텍스트를 읽는 읽기 행위자가 가진 문학적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 여전히 정돈이 잘 안 됐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누구를 이제 인용하면서 또 문학적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면 정영목 선생님이 직접 번역하신 책이에요. 이게 문학의 번역이라는 그 책인데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수업에서 제가 서로 발제를 하고 또 뭐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인 진 보즈와이어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즈와이어는 다시 에트리지의 말을 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성이란 단지 문학적 글쓰기의 한 양상일 뿐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의 특징인 문학적 읽기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창조성이란 단지 문학적 글쓰기의 한 양상일 뿐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의 특징인 문학적 읽기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텍스트의 문학성을 부여하는 것은 문학적 읽기를 하는 행위자, 독서자이기도 하다. 그 얘기와 맥이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성이란 단지 문학적 글쓰기의 한 양상일 뿐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의 특징인 문학적 읽기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면서
문학 번역이 창조적인 것은 원문의 창조적 읽기가 필요하고 또 번역 결과물도 독자에게 창조적 읽기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 이게 실용 번역과 문학 번역을 구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게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리는 게 딱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학 번역이라는 것은 뭔가,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뭔가, 그리고 내가 문학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학 번역이 창조적인 것은 원문의 창조적 읽기가 필요하고, 창조적 읽기라는 건 아마 해석의 영역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여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창조적이게 만드는 것은 해석이죠. 그리고 그 해석에는 그 해석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제가 얘기했지만 작품의 맥락에 얹어지는 독자의 맥락.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학 번역이 창조적인 것은 원문의 창조적 읽기가 필요하고 또 번역 결과물도 독자에게 창조적 읽기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 어쨌든 제가 그 문학 텍스트, 문학 번역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시 읽게 됐고, 한번 여러분이 문학 번역에 관심 있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기로서의 번역이라는 챕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번역가의 글쓰기 부분을 이제 또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문학의 번역이라는 이 책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게 읽기가 아주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하여튼 시간 나시는 분들은 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모든 형태의 텍스트 읽기,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우리는 지금 문학 번역이라고 할 때 활자 텍스트에 이제로 제한하고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모든 텍스트 읽기는 결국 읽기가 다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고 하는, 예를 들면 영상 텍스트, 우리가 영화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텍스트란 느낌 별로, 텍스트란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모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는 그 텍스트,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타인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와 텍스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해석하는 여지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이라는 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작가의 의도, 이런 얘기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맥락, 독자가 가진 맥락, 이런 얘기를 할 때 드는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는데, 이제 영화 텍스트죠. 영화 text이고, 뭐냐면, 박찬욱 감독의 JS의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됐고, 그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거의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 그때 그 영화관에서 들었던 얘기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통역대학원을 갓 졸업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프리랜서였고, 이제 번역도 하고, 주로 이제 실용 번역도 하고 그랬지만 문화 관련 번역을 꽤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JSA 공동경비구역이란 영화, 그다지 소위 말해서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영화도 아니고, 상징과 은유가 많은
그런 영화도 아니에요. 뭐 아가씨 같은 그런 작품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일부 그 관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영화도 아니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막 그런 영화였는데, 영화가 다 끝났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영화를 딱 보고, 영화관에 불이 탁 켜지면서 관객들이 이제 자리에서 딱 일어났거든요. 저도 이제 딱 일어나는데, 제 뒤에 저보다 한 대여섯 살쯤 적어 보이는 커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줄거리 중에서 결말 부분을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와 본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영화를 본 게. 그러니까 제가 잃은 결말과 뒤에 관객 두 사람이 잃은 결말. 그래서 그걸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나는 뭘 봤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쉬운 줄거리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내가 하는, 심지어 이게 그나마 해석, 이해가 조금 더, 이건 지금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말을 하고 앞에서 행동을 하고 이런데도 지금 나는 뒤에서 본 사람과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다른데, 내가 하는 문학 번역, 내가 하는 많은 번역들은 도대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해라는 거는 과연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렵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죠. 결국 내가 원저자, 우리가 실용 번역을 배우면서 통역대학원에서는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번역이라고 계속 이제 그 번역 교육을 하면서 배웠는데, 도대체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텍스트라는 매개를 거쳐서 오면 그걸 해석하는 내가 있는데, 도대체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걸 내가 바르게 해석한다, 옳게 해석한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어쨌든 해석이라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국 문학 텍스트는 실용 텍스트보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읽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학 번역의 결과물도 당연히 실용 번역의 결과물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죠? 아마 10사람이 읽으면 10사람의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번역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작품을 10사람이 번역하면 아마 10사람이 다른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방식의. 자, 그런 거죠. 거기는 뭐냐면 다른 방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책의 맥락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독자의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이 나올 것이고, 또 같은 번역 작품도 10사람의 독자가 읽으면 결국 또 다른 해석, 결국 그것도 번역이죠. 또 다른 언어가 같을 뿐이지 또 다른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해석에 필요한 게 문학적 해석, 문학적 읽기에 필요한 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책의 맥락과 독자의 맥락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죠? 아니 에르노를 읽고 그 다음에 피에르 부르디유를 읽고 디디에 리봉을 읽는 거는 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책의 맥락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책의 맥락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화면에 떴을 거예요. 누베롭스에 실린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두아르 루이의 Finir avec 에디 벨겔이 2006년에 나왔나요? 그때 책이 나왔을 당시에 이제 나왔던 누베롭스의 비평이거든요. 자, 제목이 Après 에디 벨겔 Finir avec la honte sociale. 제목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Après 에디 벨겔 Finir avec la honte sociale.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honte sociale은 디디에 에리봉이 얘기했고, 그리고 디디에 에리봉은 이제 뭐 사회학자, 철학자이고, 사회적 부끄러움, 사회적 수치심이라는 거는 아니 헌호의 작품에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에디 벨겔 이후, 그죠? 에디 벨겔 후, honte sociale과 Finir avec honte sociale. Finir, 이거는 그죠? 이게 Finir avec 에디 벨겔 제목에서 따온 걸 거고, honte sociale은 이 책의 앞에서 데디케이션을 한 디디에 리봉 얘기죠. 그러니까 에디 벨겔 이후 honte sociale과 결별하다, honte sociale과 작별하다, honte sociale를 넘어서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 좋은 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던 비디오를 한번 보자고 했던 부르디에하고 디디에 리봉하고 아니 에르노 얘기가 여기 모두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참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프린트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책의 맥락과 독자의 맥락 중에서 책의 맥락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에디 벨겔의 책과 관련된 부분, 여기 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오늘은 문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문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소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하고 이제 책을 다 읽어봤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비디오도 봤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transfuge de classe, 그 다음에 les codes de la pauvreté, 그죠? la code de la pauvreté, 그리고 보면 venger sa race en écrivant, 예, 이렇게 나와요. venger sa race en écrivant. 자, 그러니까 에두아르 루이도 아니 에르노도 그리고 디디에 리봉도 다 자신이 떠나온 곳, 자신의 출신, 자신의 근원, 결국 자신의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아니 에르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Quand elle décide d'écrire sur ses origines, elle ne semble pas garder de rancune, mais plutôt chercher à comprendre et à montrer la réalité telle qu'elle est. Au-delà de cette apparente simplicité, celle qui affirme vouloir venger sa race en écrivant
se trouve aux prises avec le concept d'habitus. 브루드의 개념이잖아요. Ces déterminismes incontrôlables qui font que les classes dominantes seules ont accès à la lecture.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그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에디 벨겔이, 그러니까 내가 성적 정체성,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디디에 에리봉과 그 에드와르 루이는 너무나 닮았어요. 둘 다 똑같아요. 자,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났고 계급적 그 백그라운드가 비슷하고 또 하나는 둘이 게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니 에르노는 여성이고, 그죠? 여성이고, 뭐 알려지기로 이성애자고, 자, 그런데, 그 세 사람 모두를 관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론적인 툴이, 에드와르 루이는 더 젊어서, 그죠? 더 젊어서 아니면 디디에 리봉은 조금 더 늦게, 시간 차이를 두고 내지는 서로 본인이 하는 일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소설가로서, 사회학자로서, 철학가로서 막 서로 상황이 다르지만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게 다르지만 이성애자고 동성애자고 이런 게 다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조건을 객관화해서 보고 그것을 감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론적인 툴이고 그 가장 큰 이론적인 툴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이제 브루디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피에르 브루디에 부고 나왔을 때 아니 에르노가 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에르노 한 얘기를 우리가 그때 했었죠. 그때 잠깐 읽으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에르노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시모누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젠더적 정체성을 알게 됐다면 바로 브루디에라는 사람은 나에게 계급적 정체성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그 표현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Il m'est arrivé de comparer l'effet de ma première lecture de Bourdieu à celle du deuxième sexe de Simone de Beauvoir 15 ans auparavant. L'irruption d'une prise de conscience sans retour, ici sur la condition des femmes, 그죠? 시몬 드 보바르를 통해서 là, sur la structure du monde social. Irruption douloureuse, mais suivie d'une joie, d'une force particulière, d'un sentiment de délivrance, de solitude brisée 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au-delà de cette apparente simplicité, celle qui affirme vouloir venger sa race, un écrivain, se trouve aux prises avec le concept d'habitus. Ces déterminismes incontrôlables qui font que les classes dominantes seules ont accès à la lecture. 제가 여러분한테 그 아니 에르노 글을 한번 번역 과제로 한번 줘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한테 어렵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렵다는 게 어려운 텍스트다. 이 어려운 텍스트를 만드는 이유가 이게 어려운 텍스트가 여러분한테 그 되는 이유가 바로 제너레이션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브루디에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라디오인가요? TV에서 브루디에 부고가 나왔을 때 그 아나운서가 전하는 그런 아나운서의 어투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절제된 거리감 있는 존경의 어떤 말들 그거를 표현하는 문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80년대, 7, 80년대의 그 프랑스의 사상적 배경, 사상적 토양과 브루디유가 그 세상을 뜬 2000년대 초반의 프랑스의
그 어떤 사상적인 그 흐름, 경향, 뭐 지식인들의 그 뭐 지적인 유행 이런 게 너무나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디오가 한참 활동을 했고 브루디오의 주요 저서들이 나왔을 때랑 브루디오의 부고가 나왔을 때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브루디오는 사실은 68혁명, 프랑스 68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많이, 그때는 아마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액티브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브루디오라는 인물이 가진 프랑스 지식인 지형에서 브루디오에 가진 상징성은 7, 80년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뭐 노동문학, 민중문학이 지금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80년대 학번일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브루디오를 보는 눈이 그 지식인들이나 뭐 문학계의 눈이 마치 우리 지금 한국에서 민중문학, 노동문학을 보는 그리고 그런 사상가들을 보는 마치 무슨 우리가 막스주의자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 같은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번역하기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대적 맥락을 잡기가 어려워서 이 책은 좀 번역이 어렵겠다라는, 이 텍스트는 좀 번역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오늘 주요하게 다뤄볼 거는 그 책의 맥락 부분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Comment parler la langue des dominés? 도미네 된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기.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텍스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도미네 된 사람들의 얘기를 써요. 자, 이걸 잠깐 소개를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써요. 정작 그들이 주인공인 on parle rarement des milieux ouvriers, mais quand on en parle, c'est le plus souvent parce qu'on en est sorti, et pour dire qu'on en est sorti et qu'on est heureux d'en être sorti, ce qui réinstalle l'illégitimité sociale de ceux dont on parle au moment où l'on veut parler d'eux, précisément pour dénoncer le statut d'illégitimité sociale auquel ils sont inlassablement renvoyés. 이게 디디에 리봉이한 그 얘기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소설가든 어떤 지식인이든 이 노동자 계급 아니면 그냥 피지배 계급 이렇게 도미네들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의 주인공인 도미네들은 정작 읽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아니에노는 뭐라 그랬냐면 아비투스 얘기를 하면서 이 렉튜 독서에는 이 독서에 접근하는 거, 독서를 하는 게 바로 도미낭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도미네 된 사람들의 얘기를 쓰는데 어떤 언어로 쓸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읽지 않는, 그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들이 읽지 않는 텍스트를 쓰는데 그런 텍스트는 어떤 언어로 써야 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역설이죠. 자, 주인공들이 읽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Peut-être par le choix d'une forme littéraire, 어떤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가능할까? 그게 그 패러독스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아니면 d'un style approprié, 어떤 특정한 스타일, 문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니에르노를 두 문단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Depuis le début, j'ai été prise dans une tension. tension보다 더 심한 거죠. Un déchirement même entre la langue littéraire, celle que j'ai étudiée, aimée, et la langue d'origine, la langue de la maison de mes parents, la langue des dominés, celle dont j'ai eu honte ensuite, mais qui restera toujours en moi-même. Tout au fond, la question est comment un écrivain ne pas trahir le monde dont je suis issu. 자, 이것이 그 아니 에르노 문체의 어떤 독특함에 나오게 된 배경인가 생각이 돼요. 그 아니 에르노의 문체를 보면 여러분이 라플라스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문체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Depuis le début, j'ai été prise dans une tension, un déchirement même entre la langue littéraire, celle que j'ai étudiée, aimée. 자, 이것과 이 문학적 언어와 어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랑한 문학적 언어와 어떤 내 출신의, 그죠? 내 출발의 언어, 내 출신의 언어. 어떤 거예요? La langue d'origine, la langue de la maison. 어릴 때 집에서 듣고 자랐던 언어. De mes parents, la langue des dominés. 도미네 된 사람, 노동자 계급, 하층 계급의 언어. Celle dont j'ai eu honte ensuite.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해서 그곳을 떠나면서 지식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honte sociale. 그 언어 mais qui restera toujours en moi-même. 나에게 영원히 각인돼 있을 그 언어. 이 언어와 이 두 언어의 긴장, 괴리,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déchirement même. 심지어 뭐 분열, 이것이 주는 어떤 고통스러운 분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글을 쓰면서 계속 이런 긴장과 이런 분열을 이걸 어떻게 나는 글에서 풀어내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Tout au fond, la question est comment un écrivain ne pas trahir le monde dont je suis issu. 자, 글을 쓰면서 결국 이분한테 글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행위였냐면 아까 나왔잖아요. venger sa race. 그죠? 복수인데 이건 뭐냐면 떠나온 곳에 자기가 떠나온 자기의 son milieu d'origine에 대한 복수인데 이것이 뭐냐면 comment un écrivain ne pas trahir le monde dont je suis issu.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어떻게 내가 떠나온 곳을 떠나온 세계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나. 그죠? 내가 가진 어떤 소설가, 지식인으로서의 언어와 내 시원의 언어,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는 곳, 내 출발의 언어, 내 유년기의 언어, 내 계급의 언어, 내 출발 계급의 언어, 이런 것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괴리에서 오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글을 쓰면서. 그래서 이분이 쓰시면서 그래서 이런 문체가 나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이런 고민 끝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알게 됐죠. 여러분이 그 라플라스 읽어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약간 그러니까 무미건조하다는 게 약간 굉장히 드라이하다는 느낌, 뭐 드라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바스럭거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수사나 이런 게 많고 그렇지가 않고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 Elle s'est progressivement tournée vers une écriture neutre. 그죠? 뉴트럴한 글쓰기. 그리고 flat 그래요. 이게 바로 아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건조함? 그리고 그 수사가 많이 없는 그런 어떤 건조하고 간결하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 플랫을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될지도 이것도 참 고민이네요. plate selon son terme qui lui permettait d'évacuer tout jugement de valeur.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불가능해 하긴 가치 판단을 덜어내는 évacuer 해버리는 가치 판단을 털어내는 그런 어떤 écriture neutre, plate. 그죠? 이런 문체, 이런 글쓰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Je me tiens au plus près des mots et des phrases entendues, les soulignant parfois par des italiques, non pour indiquer un double sens au lecteur et lui offrir le plaisir d'une complicité que je refuse sous toutes ses formes, nostalgie, pathétique ou dérision. Simplement parce que ces mots et ces phrases disent les limites et la couleur du monde où vécut mon père, où j'ai vécu aussi. Et l'on n'y prenait jamais un mot pour un autre. Je me tiens au plus près des mots et des phrases entendues, les soulignant parfois par des italiques, non pour indiquer un double sens au lecteur.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Je me tiens au plus près des mots et des phrases entendues. 이게 바로 플라트한 거죠. 플라트한 거. 자, les soulignant parfois par des italiques. 제가 좀 이따 여러분한테 이게 이탈릭이 어떻게 이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이탈릭체로 나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Non pour indiquer un double sens au lecteur et lui offrir le plaisir d'une complicité que je refuse sous toutes ses formes, nostalgie, pathétique ou dérision. 내가 원하는 거 이런 어떤 콤플리시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double sens au lecteur. 이런 다층적 해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떠나온 나의 milieu d'origine의 언어예요. 그게 바로 simplement parce que ces mots et ces phrases disent les limites et la couleur du monde où vécut mon père, où j'ai vécu aussi. 자, 거기 언어는 어떠냐면요. Et l'on n'y prenait jamais un mot pour un autre. 자,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한 문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라플라스의 그 이탈릭체로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Mi-commerçant, mi-ouvrier, des deux bords à la fois, voué donc à la solitude et à la méfiance. Il n'était pas syndiqué, 아버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Il avait peur des croix de feu qui défilaient dans, 이거는 지역이고요. Et des rouges qui lui prendraient son fond. Il gardait ses idées pour lui. 자, 보세요. Il gardait ses idées pour lui. Il n'en faut pas dans le commerce.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탈리아로 돼 있죠. Il gardait ses idées pour lui.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생각을 밖으로 이렇게 생각을 막 드러내고 생각을 크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 Il n'en faut pas dans le commerce. 그렇죠? 아버지의 말이었거나 이 집에 흐르는 이 집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암묵적으로 강요했던 어떤 언어 코드였거나 많은 것을 말해주죠. Ces idées 필요하지 않다. Il garde ses idées pour lui. Il n'en faut pas dans le commerce. 장사하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자, 아니면 뭐예요? voir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commerce의 철칙이라는 거죠. Il garde ses idées pour lui. Il n'en faut pas dans le commerce. 자, 아니 에르노는 이렇게 이탈릭을 이렇게 쓰고 했죠. 자, 이 이탈릭은 여러분이 뭐 눈치챘겠지만 에디 벨겔에도 나와요. 앙피니 하벡 에디 벨겔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실뱅형, 실뱅 사촌형 실뱅의 그 얘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아니에르노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랑gue d'origine을 만 이탈릭을 썼다면 에드와르 루이는 두 개를 다 써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실뱅이 그 실뱅의 판사였나요? 검사가 실뱅 형한테 물었던 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탈릭이거든요. 이탈릭으로 써 있어요. Affirmeriez-vous que vos actes sont imputables à des contraintes extérieures ou avez-vous la sensation que seul votre libre arbitre était en jeu dans cette affaire?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에드와르 루이가 이동한 세계예요. 에드와르 루이가 지금 있는 세계, 그런 지식인의 세계의 언어죠. 자, 이렇게 이걸 이탈릭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만 쓴 게 아니에요. 자, 뭐도 썼냐면 어떤 것도 이탈릭으로 표시를 했냐면 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엄마가 하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아이가 묻죠. 그죠? 엄마한테 어린 에드와르 루이가 물어요. Maman, la nuit, elle s'arrête quand même, elle dorme les usines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밤에는 멈추지 않냐, 밤에는 잠을 자지 않아요? 라고 공장이, 그죠? 아버지가 맨날 일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물었죠. Maman, la nuit, elle s'arrête quand même, elle dorme les usines 그랬어요. 공장이 밤에는 잠을 자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non 이랬어요. 엄마가 non, l'usine dort pas. 아니 공장은 자지 않는다. Elle dort jamais. 공장은 잠을 자지 않는다. C'est pour ça que papa et que ton grand frère partent des fois la nuit à l'usine pour l'empêcher de s'arrêter. 자, 그래서 너네 아빠랑 너네 형이 가끔 밤에 공장에 가는 거야. Pour l'empêcher de s'arrêter.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공장이 밤에 잠을 자지 않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어린 루이가 묻겠죠. Et moi alors? Je devrais y aller aussi la nuit à l'usine? 그랬어요. 자, Et moi alors? 자, 어린 아이가 Et moi alors? 그럼 나는 Je devrais y aller aussi la nuit à l'usine? 그럼 나도 밤에 공장에 가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Oui. 그래. 라고 해요. 이게 지금 에드와르 루이의 책에는 이 양쪽의 언어가, 그러니까 양쪽의 언어가, 그러니까 한쪽의 언어, 어떤 쪽의 언어냐면, 그러니까 langue d'origine, 그러니까 langue de la maison, 그죠? langue de mes parents, langue des dominés. 이 언어도 이탈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langue littéraire, 그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언어, 자기가 공부한 언어, 지식인들의 언어, 그죠?
도미낭의 언어도 이탈릭으로 돼 있죠. Affirmeriez-vous que vos actes sont imputables à des contraintes extérieures? Ou avez-vous la sensation que seul votre libre arbitre était en jeu dans cette affaire? 이 언어, 내 꾸장인 에드와르 루이의 꾸장인 실뱅 형이 알아듣지도 모르는, 같은 자기 프랑스어인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냐고 말했던 그런 어떤, 여기서 뭐라고 했었어요? violence de classe, 어떤 계급의 폭력으로 묘사한 이 언어 두 개가 다 지금 이탈릭으로 돼 있고, 그 아니 에르노의 책에서는 그 도미네의 언어만 이탈릭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아마 그런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글쓰기에 대해서 에드와르 루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Je voulais que le travail d'écriture montre que ce ne sont pas les individus qui parlent, mais que les individus sont parlés par des discours qui les dépassent. 자, Je voulais que le travail d'écriture montre que ce ne sont pas les individus qui parlent, mais que les individus sont parlés par des discours qui les dépassent. 자, 그 개인을 뛰어넘는, 개인을 넘어서는 디스쿠르가 얘기하는 개인.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차이가,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런 이탈릭 사용을 서로 다른 결국은 그 에드와르 루이가 이탈릭을 사용한 거는 분명히 아니 에르노의 방식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방식으로 이제 다르게 확장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어떤 게 나오냐면, 디디에 리봉과 아니 에르노는 결국 뭐냐면 자기의 오리진 소시알하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출신, 자신의 어떤 출신 계급, 출신 계층과 화해를 했다. 그런데 에드와르 루이는 화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자, 이게 책이 나온 2016년인데 제가 여기다가 C 하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키아투의 몽페르로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첫 작품에서 이루지 못한 화해를 이제 세 번째 작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책의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책의 맥락, 그러니까 En finir avec 에디 벨겔의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특히 문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요. 자, 문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이거는 지금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떤 다른 레지스터 측면의 문체이기도 한데, 소설가 김훈의 문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 베테랑 편집자이신 김정선 씨가 쓴 책에 소설가 김훈의 문체를 다룬 부분이 있어요. 결국 그 문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금 책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작가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일 거예요, 문체라는 것은. 그런데 이 김훈의 문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참, 이 김정선 그 작가가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또 특히 이건 제가 여러 번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훈의 소설을 읽을 때면 공연한 걸 확인하게 된다. 가령.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같은 접속 부사가 얼마나 쓰였는지, 혹은 보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 중 이가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따위를.
소설을 읽을 생각은 않고 엉뚱한 계산만 한다. 남한산성을 읽을 때 400여 쪽에 이르는 소설에서 딱 한 번 그러나가 노출된 것을 보았는데 흑산에서는 15개를 찾았다. 남한산성에 비하면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놀라운 숫자다. 미처 이 가의 숫자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지만 김훈의 소설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가가 튀어나오는 일은 드물다. 접속 부사는 삿된 것이다. 그건 말이라기보다 말 밖에서 말과 말을 이어붙이거나 말의 방향을 트는 데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말을 내 쪽으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상대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부릴 때 필요한 삿된 도구. 그러나 말이 이야기가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이야기란 원래 삿된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접속사는 삿된 것이다. 그건 말이라기보다 말 밖에서 말과 말을 이어붙이거나 말의 방향을 트는 데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말을 내 쪽으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상대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부릴 때 필요한 삿된 도구. 그러나 말이 이야기가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원래 삿된 것이니까. 김훈은 좀처럼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 삿된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삿된 세상에 대해 말하려고 애쓴달까. 삿된 세상은 삿된 말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게다가 삿된 말들은 삿된 방식으로 이리저리 뒤틀리고 접붙여지기 일수다. 그래서 그러나로 기워진 말들의 허접함이 말하는 자 혹은 말해야 하는 자를 비참하게 만들 때 세상은 삿되다. 그 삿된 세상에서 주체는 오로지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격으로만 존재한다. 이 가가 지시하는 바로 그 대상. 서술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는 주어로서만 기능하는 주체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말해준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정의하기보다 성질과 취향이 대신 말해주기를 바라는 주어들. 삿된 세상은 그런 주어들로 가득하다. 제가 이분 책을 다 가지고 있고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김훈 소설을 여러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신데요. 이 흑산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문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르노와 에드ουard 루이하고 에르노가 아니 에르노가 그런 자신이 쓰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게 된 어떤 문체, 그런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책의 맥락이죠. 책의 맥락일 거고, 또 문학적 읽기는 결국은 그 책의 맥락과 독자가 가진 맥락, 이것이 결합돼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게 결국은 문학적 읽기,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한테 과제를 드릴게요. 첫 과제인데 이번 과제는 번역 과제가 아니라 엉피니아 아벡 에디 벨겔, 우리가 읽은 책의 서평이에요. 서평을 써오는 게 과제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이 글을 쓰는 관점을 번역가, 이걸 하고 나서 번역 후기, 역자 후기처럼 여러분한테 써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을 읽고 그냥 쓰는 것과 책을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옮기고 나서 쓰는 역자 후기는 그 질감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 글의 질감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난 독자로서의 글을 써오는 걸 이번에 숙제로 낼게요. 그러니까 서평이라고 하니까 마치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어로 말하면 그런 거죠. fiche de lecture.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이 될 수도 있고 독후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엉피니 avec 에디 벨겔 300페이지인가요? 그 분량을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른 생각들, 그것들을 차분하게 글로 써오면 될 것 같아요. 첫 과제는 번역 과제가 아닌 그냥 한국어 글쓰기 과제예요. 자,
두 번째 인터넷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